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로 3살짜리 아들 하나를 둔 차경은입니다. 제가 29살일 때 34살이던 남편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죠. 지금은 동서이기도 한 가장 친한 친구 정화가 소개시켜 주었거든요. 결혼 후에도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사는 정화의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 정화에게 자랑거리는 남편보다는 늘 시댁이었죠. 홀 시아버지인데 정말 자상하시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했습니다. 정화는 26살의 나이로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일찍 결혼을 했는데 홀 시아버지랑 같이 살면서도 3년 동안 불화가 단 한 번 없었다 하더군요. 저는 그런 말을 듣고 있으니 결혼한 정화의 삶이 부러워졌습니다. 아, 나도 결혼하고 싶다. 너 같은 그런 시댁 부러워. 그러자 정화가 갑자기 본인 아주버님에 대해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번 만나보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정화의 남편도 좋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시아버지도 좋은 분이라 하니 형도 좋은 사람이겠지 싶더군요. 그래서 저는 정화가 주선한 소개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소개팅에서 만난 남편은 역시 좋은 사람이었죠. 거기에다가 정화와 정화 남편의 지원 사격까지 더해져 우리는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남자친구의 어머니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죠. 어머니는 평생 아버님 속을 썩였다 했습니다. 그런 골칫덩이 어머니임에도 아버지가 어머니와 2번을 결혼하고 2번을 이혼한 상태라 하더군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이른 나이에 6살 연상의 아버지와 결혼하고 나서 돈 문제나 동네 주민들과 스캔들을 일으켜 아버지가 평생 소가리를 해오셨다네요. 철부지 어머니와의 결혼 생활은 내내 순탄치 않았고 결국 결혼 17년 만에 제비한테 물려서 큰 돈을 뜯기고도 아버지께 재산 분할까지 받아 이혼했다 합니다. 그 때문에 당시 고등학생 남자친구보다 어렸던 12살 동생은 할머니 손에서 커야만 했다네요. 하지만 5년 뒤 빈털터리로 돌아온 어머니를 아버지께서는 받아주신 거죠. 그 이유는 아직 고등학생인 작은 아들이 엄마 품이 그리울 것이라 생각하셨다네요. 그러나 어머니는 돌아온 지 4년 만에 가출을 했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는 2번째 이혼을 하였다 합니다. 이후 군대 다녀온 동생이 빨리 결혼을 했는데 돈이 없었던 동생 부부가 시댁으로 들어와 살고 싶다 했고 남자친구가 나가서 혼자 살게 되었다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정화도 시어머니를 직접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화 역시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죠. 단지 시어머니가 문제 많은 여자였다 정도만 알 뿐이라고요. 이마저도 남편이 정화에게 엄마 욕을 하면서 흉을 보니 아, 그렇구나 하는 정도로만 생각했다네요. 그래서 저도 대강 짐작만 하고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정화도 여태껏 잘 지내고 있다 보니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의심조차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로 했죠. 그런데 전후 사정을 들으신 저희 부모님은 시어머니에 대해 조금 우려하시기는 하시더군요. 부모님의 우려에 저는 정화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했습니다. 별로 걱정하실 거 없어요. 정화도 결혼한 지 4년 다 되어 가는데 시어머니 얼굴도 몰라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진짜 좋으신 분이라고 정화가 그렇게 칭찬을 한다니까요. 결국 부모님은 제 남자친구를 만나보시더니 듬직한 게 믿음이 간다면서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30살이 되던 해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결혼식 날 뜻밖에도 남편의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한복까지 곱게 차려입고선 말이죠.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혼주석에 앉아 계시더군요. 저는 결혼식 날에 시어머니를 처음 봤습니다. 남편 역시 당황했는지 결혼식 후 시동생과 한참을 이야기하더군요. 그런데 뭔가 상황이 좋지 않은 건지 남편의 얼굴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심란할까 싶어 차마 물어볼 수는 없었네요. 그렇게 복잡한 기분을 뒤로 한 채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신혼여행지에서 놀면서도 저는 계속 시어머니가 마음에 걸려 찜찜하더군요. 하지만 따로 내색하지는 않았죠. 그러다가 양가 어른들의 선물을 고르던 중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어머님 선물은? 아니, 그런 건 살 필요 없어. 저는 그래도 마음이 불편해 뭐라도 사고 싶었지만 남편 몰래 시어머니 선물을 사는 것은 쉽지 않더군요.
그래서 결국 제가 쓸 거라고 하고 100만 원대 가방을 하나 구입했죠. 그렇게 신혼여행 다녀와 친정에 들렀다가 시댁으로 가는 길에 정화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화가 하는 말이 형님, 우리 분가했어. 자세한 건 이따 만나서 이야기해. 라고 하더군요. 제가 결혼한 지 열흘도 채 안 되었는데 이건 뭐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가보니 그 이유를 어렴풋하게 알겠더군요. 시아버지가 환하게 맞아주시는데 그 뒤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어머니가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시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앉자고 말씀하시더군요. 뭐, 새 식구도 헌 식구도 다 아는 이야기일 테니까 같이 잘 들어. 일단, 우리 다시 같이 살기로 했어. 시어머니의 선포에 시동생은 몹시 불쾌한 듯 말했습니다. 지금 뭐가 자랑이라고 며느리들 앞에서 이렇게 공지를 하세요? 넌 나갔으면 됐잖아. 뭔 말을 그렇게 하니? 소리 소문 없이 나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돌아와요? 양심이 있으면 부끄럽다고 생각해야죠. 이 녀석이 어디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내가 내 발로 들어오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시어머니가 불같이 성질을 내자 시아버지의 중재로 겨우 말싸움은 멈춰졌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은 화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는지 저에게 형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더니 동서를 데리고 그 자리에서 나가버렸죠. 그렇게 동서와 시동생이 떠나고 나니 화가 풀리지 않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과 저만 덩그러니 남아 어색한 기운만이 감돌았습니다. 식사 준비도 안 해두었기에 시댁에서 밥을 먹을 수도 없었던 우리는 시아버지의 선물만 드리고 나오게 되었네요. 그리고 바로 시동생과 동서를 만나러 갔습니다. 시동생의 분노는 극에 달한 상태였고 동서조차 말리지 못하더군요. 시동생은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화를 토해냈습니다. 형, 결혼식 날에 어떻게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 그것도 결혼 날짜, 시간 다 알았잖아. 혼주 한복까지 입고. 이거 또 파주 사는 고모짓이 분명해. 시동생은 시어머니가 돌아온 거에 대해 잔뜩 성이 나 있더군요. 왜냐하면 제 결혼식 날 식이 끝나고 어머니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집으로 왔고 시동생과 동서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경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동생이 화를 참지 못하고 나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완전 당당한 데다가 시아버지까지도 말릴 생각도 없이 받아들인 탓에 시동생네가 분가한 것이라 하네요. 어머니랑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었던 시동생은 저희가 신혼여행 간 사이에 급하게 집을 구했다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듣고만 있더군요. 그런 남편의 침착한 반응에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죠. 그럼 나한테 이제 시어머니가 생긴 건가? 자세한 사정을 잘 알지 못했던 저는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함께 잘 지내야지 하는 생각을 했네요. 그래서 그 다음날 시아버지께 여쭤봐서 시어머니의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연락처를 받은 저는 바로 시어머니께 연락을 했죠. 밖에서 시어머니만 따로 만나게 된 저는 신혼여행 때 사온 가방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러자 입이 귀에 걸린 듯 한박 웃음을 짓던 시어머니는 그동안 본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동안 가족들이 전부 나를 외면하는 통에 얼마나 속상했는지 내 속으로 나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도 그저 지들 아빠만 생각할 줄 알지 엄마 속이 시꺼멓게 멍들어가는 줄은 이놈들은 몰라도 너무 몰라. 애들 아빠가 나를 얼마나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놨으면 아들 둘이 전부 지 애미한테 등을 돌리겠니. 내가 그것 때문에 가슴이 새까매져서 힘들게 산 거 생각하면 너무 서러워서 아직도 눈물이 다 난다. 시어머니의 하소연에 전 너무나 안타까웠죠. 아, 우리 어머니 힘들게 사셨네.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어. 그렇게 가슴 아픈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시어머니가 아들들과 잘 지내길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 형제 사이에 오작교가 되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끼리 등을 돌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자란 저는 가족 사이의 단절을 모른 척 눈 감고 지나칠 수는 없었거든요. 시어머니와 아들들의 관계가 회복만 된다면 저희 시댁은 다시 평화롭고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속상한 마음을 이해시키려 슬쩍 이야기를 했죠.
여보, 어머님이 말인데, 그래도 당신 낳아주고 키워주신 엄마인데 계속 이렇게 지낼 거야? 하지만 남편은 가만히 침묵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여러 번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지만 남편은 이런 상황이 불편한지 제가 어머니 말만 꺼내도 회피하기 일쑤였죠. 그래서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화해시키고자 시어머니랑 셋이서 여행이라도 가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해 보기도 했지만 남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저는 남편과 외식하기로 한 날 남편한테는 비밀로 한 채 시어머니와 함께 나갔죠. 그런데 남편이 식당에 들어오다가 시어머니를 봤는지 곧바로 등을 돌려 그 자리를 떠나더군요. 당황한 제가 쫓아가 봤지만 남편은 저에게 회사에서 급한 호출이 왔다고 하며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서에게도 시어머니 이야기를 해보았죠. 하지만 동서도 그런 저를 말리더군요. 형님아, 그러지 마. 나도 처음엔 이 형제가 좀 심한 거 아닌가 했는데 우리 신랑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머니 진짜 또라이이긴 해. 얽히면 형님 너만 힘들어져. 그러니까 어머님이랑 가까이 지내지 마. 응? 하지만 저는 동서의 충고에도 여기저기서 소외당하는 시어머니가 더욱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만이라도 시어머니께 자주 연락드리고 만나서 데이트도 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좋으셨는지 그런 저에게 선물도 해주시고 밥도 잘 사주셨죠. 이렇게 좋은 분인데 다들 왜 그러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후 6개월 만에 저와 시어머니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좋은 고부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친정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죠.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상견례 참석을 못하셔서 그런지 저희 집안에 대해 궁금한 게 많으신 듯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마음 넓고 다정한 분이고 엄마는 밝고 활발한 분이라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제법 유복하게 자랐다는 것과 가까운 친척들 이야기도 많이 했네요. 그렇게 결혼한 지 1년 6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저와 시어머니 사이만 좋을 뿐 여전히 다른 가족들은 시어머니를 무시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가족들이 너무하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시어머니 역시 변함없는 가족들의 냉대에 상처받았는지 점점 저를 멀리 하시더군요. 저는 어떻게든 시어머니가 가족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안간 힘을 써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온 가족이 가기로 한 식사 자리에도 시어머니는 자신은 안 가겠다 하시더군요. 나는 안 가련다. 가면 누가 좋아한다고. 그런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어머니 안 가시면 저도 안 갈래요. 어머니 같이 가세요. 하며 시어머니를 졸랐죠. 항상 그런 식으로 어머니가 다른 식구들 사이에 낄 수 있도록 부단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역시 잔소리를 해댔죠. 어쩜 다들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냐? 어머님이 당신이랑 서방님 생각을 얼마나 하시는데 아무리 싫다고 해도 그렇지 엄마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그런데 2년 가까이 아무 말도 안 하던 남편이 저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그 사람한테 당신 이야기 많이 하지 마. 그러는 게 당신한테 더 좋을 거야. 남편의 경고에도 저는 시어머니 생각뿐이었죠. 아무리 엄마가 싫다고 해도 그렇지.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저는 남편의 그런 조언을 눈꽃만큼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동서한테 연락이 왔더군요. 아이고 형님아, 너 언제 정신 차릴래? 진짜 이제 그만해. 너 그러다 정말 다쳐. 저를 설득하려는 동서에게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정아야, 어머님 진짜 좋은 사람이야. 왜 겪어보지도 않고 그래? 형님아, 주위 사람들이 말리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아, 제발. 하지만 제가 계속 시어머니 입장만을 대변하자 동서는 더 이상 저를 설득하기에 지친 건지 마지막으로 잘 좀 생각해보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오랜 친구였던 동서에게 실망감을 느꼈죠. 얘도 진짜 착한 앤데 왜 이렇게 된 거야? 아무튼 주변의 이러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어머니께 잘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제 기운이 빠졌는지 저를 피하기 시작하더군요. 예전처럼 연락도 안 하시고 제가 드린다고 해도 바쁘다고 끊으셨네요. 가족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이제 저까지 멀리하려 하는 시어머니의 처지가 딱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쯤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제 컨디션과 뱃속의 아기에게 신경을 쓰다 보니 차츰 시어머니와 멀어지게 되더군요. 사실 임신 기간 내내 행복에 빠져 시어머니를 조금 잊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도 입덧도 없던 터라 남편은 제가 먹고 싶다는 건 언제고 무엇이든 다 사오면서 집안일에 손가락 까딱도 못하게 할 정도로 저를 떠받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와 시동생과 동서도 엄청 축하해 주었죠. 시동생은 자신이 결혼은 앞섰지만 아이는 형네가 먼저 가져서 다행이라며 제 일 같이 이뻐했고, 동서는 형님 너무 축하해. 진짜 잘했어. 너무 고마워. 하며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매주 최고급 식재료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출산까지 행복에 겨운 나날을 보냈네요. 그런 행복한 태교 덕인지 저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저의 출산 소식에 양가 가족들 모두 기뻐하면서 축복해 주었죠. 시아버지는 우리 손자가 태어났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니실 정도로 좋아하셨고, 동선에도 드디어 우리한테 조카가 생겼다며 무척 행복해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시아버지와 동선에는 선물도 사오고 애를 봐주겠다고 오기도 하면서 다들 아이한테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고, 또한 제가 아이를 돌보는 것을 자주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에게서는 임신 축하 문자 한 번, 출산 축하 전화 한 번이 끝이었죠. 저는 내심 서운하긴 했지만 시어머니가 정신이 없어서 그러신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관심과 사랑 속에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고 돌이 되었네요. 그런데 돌잔치를 하던 날 시어머니가 안 오셨더군요. 저는 어머님이 왜 안 오셨지? 하며 의아해 했지만 다른 가족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죠. 그래서 저는 동서에게 물었습니다. 동서야, 어머님은 안 오셨어? 오늘 약속 있으시대. 동서의 말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소원해졌나 보다 싶었고, 그렇게 시어머니와 제 사이도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돌이 지난 아이는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복직을 했죠. 제가 일을 하는 동안 아이는 친정 부모님이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근 후 아이를 데리러 친정으로 가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퇴근 후 친정집으로 갔는데 엄마의 표정이 영 좋지 않더군요.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엄마의 모습에 무슨 일이 있나 싶었던 저는 눈치를 살피고자 저녁을 먹고 가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계속 전화가 오면 방에 들어가 통화를 하고 통화가 끝나면 안절부절하며 난리인 거죠. 저는 이상한 낌새에 엄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뭐야,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휴, 네 외삼촌이 바람이 났댄다. 외삼촌이? 어머, 웬일이야. 숙모는 외삼촌의 외도를 믿을 수 없던 이유는 평소 가정적인 남자의 표본 같은 분이시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아들만 둘인 외삼촌네 삼부자는 숙모를 그야말로 여왕님 대접을 하는 집안입니다. 그랬으니 저는 외삼촌의 외도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한참 동안 뜸을 들이던 엄마의 다음 이야기는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근데 그 상간녀가 너희 시어머니라네? 뭐? 저는 믿을 수 없는 소식에 그만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평소 외삼촌과 숙모는 조카딸인 저를 친딸같이 아끼셨죠. 사실 외삼촌은 엄청난 부자로 큰 기업 사장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외삼촌에게 받은 선물이 셀 수 없고 결혼할 때도 아이 돌잔치 때도 거금을 주셨죠. 게다가 외삼촌과 숙모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을 정도로 금슬 좋은 부부였습니다. 어느 면으로 생각해봐도 시어머니와 외삼촌이 접점이 있을 수가 없었죠. 이 모든 게 정녕 우연일까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말했죠. 거봐, 그럴 줄 알았어. 그 여자 사기꾼이야. 내가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볼게. 숙모한테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해. 당신이 빨리 좀 알아봐줘. 남편은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이 모든 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저와 가깝게 지내면서 우리 집안이며 가족 환경까지 싹 조사했더군요. 그리고 저희 외삼촌이 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자 외삼촌을 사기칠 타겟으로 삼았다는 거였죠. 그것도 모르고 저는 그냥 외삼촌이 자랑스러워서
시어머니가 묻는 족족 대답을 했네요. 그렇게 저를 통해서 외삼촌의 회사며 집이며 취미 등등을 낱낱이 알게 된 시어머니는 목표물에 다가갈 온갖 궁리를 한 모양이더군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알아냈는지는 몰라도 시어머니가 외삼촌의 세미나 자리에 참석하면서 접근을 했다 합니다. 시어머니는 미리 철저하게 그 분야에 대해 공부했고 외삼촌을 만나 해박한 지식으로 대화하면서 꼬셨다네요. 그렇게 외삼촌과 가까워지게 된 시어머니는 잊지도 않는 본인 회사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번 만나서 가까워진 거죠. 그러다가 둘 사이에 묘한 감정이 싹 트면서 잠자리까지 가졌다네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회사를 핑계로 동정심을 유발하면서 외삼촌에게서 야금야금 돈을 빌려간 것입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외삼촌에게 자신의 회사를 합병해 달라고까지 부탁했다더군요. 외삼촌은 돈을 빌려줄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봐야 한다 했고 시어머니는 평생 혼자 힘들게 일군 사업이라며 이걸 이렇게 놓을 수는 없다고 자신을 믿고 따라와준 직원들은 무슨 죄냐며 자기는 어쩔 줄 모르겠다면서 감정에 호소를 했다 합니다. 시어머니는 그럴듯한 거짓말로 외삼촌을 흔들어 놓았고 이에 더해 베갯머리 송사로 속삭거리며 계속 돈을 요구한 거죠. 결국 외삼촌은 실체도 없는 시어머니의 회사를 돕겠다며 6차례에 걸쳐 총 7억이나 되는 돈을 줬다 하네요. 그리고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줄 돈이 없다고 하자 외삼촌에게는 물론이고 가족들에게까지 연락을 두절한 채 그대로 잠적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꽃뱀의 사기 방식이었네요. 시어머니가 제대로 작정한 사기꾼이라는 사실에 저는 하늘이 깜깜해졌습니다. 특히 외삼촌 가족에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시름에 빠진 저를 위해 남편과 시동생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저 역시 시어머니를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저와 시어머니는 친족이므로 신고할 수가 없더군요. 하지만 외삼촌이 신고하는 건 가능했죠. 남편은 먼저 외삼촌에게 시어머니가 사기꾼이라고 설득하고 바로 외삼촌을 모시고 가 경찰에 신고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서 시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죠. 시동생은 문제의 파주구모 집 앞에 가서 잠복하기도 했네요. 남편과 시동생이 시어머니를 찾는데 모든 힘을 쏟는 동안 저는 외숙모를 찾아갔습니다. 외숙모는 저를 보자마자 원망 섞인 표정으로 눈물만 흘리시더군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숙모에게 저는 머리를 숙여 사과드렸습니다. 숙모, 정말 죄송해요. 이게 다 저 때문이에요. 시어머니가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감정에 앞서 바보같이 입방정을 떨었네요. 정말 면목이 없어요. 너무 죄송해요. 숙모에게 용서를 빌면서 저 역시 눈물 범벅이 되었고 그런 저를 보던 숙모는 네 잘못이 아니라는 건 알아. 그런데 누굴 원망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하며 서럽게 우셨습니다. 지금 신랑이랑 시동생이 최선을 다해서 그 여자를 찾고 있어요. 사기당한 금액을 모두 돌려줄 수 있다고는 확신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중이에요. 정말 꼭 잡아서 데려올게요. 그리고 울고 있는 숙모가 진정되기를 기다렸네요. 한참의 시간이 지나자 숙모의 눈물이 멈췄고 저는 숙모에게 물었죠. 그런데 숙모가 제일 바라는 건 뭐예요? 그년 싸대기라도 한번 날리고 싶어. 참으로 소박한 소망에 저는 외숙모가 너무 안쓰러웠고 시어머니가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흘러 결국 시동생이 시어머니의 흔적을 찾게 되었고 즉시 시어머니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며 제 앞에 데려왔더군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절 속인 것에 대한 울분과 분노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까지 모든 감정을 담아 시어머니에게 혼신의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가장 기다렸을 숙모는 그대로 달려들어 시어머니를 쥐어 뜯어 놓았죠. 그렇게 한바탕 분풀이를 하고 나서야 저희는 시어머니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시어머니가 그동안 쓴 돈이 무려 2억 5천만 원이더군요. 모든 수사가 끝난 뒤 7억에서 2억 5천만 원을 뺀 4억 5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당연히 시어머니와 다시 이혼하셨죠. 그리고 파주 고모에게도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네가 결국 그년이랑 손을 잡고는 이 집을 말아먹는구나. 됐다. 너도 다시는 보지 말자. 남편과 시동생은 시아버지에게 또다시 그 여자를 받아주면 아버지와도 인연을 끊겠다고 협박했다네요. 이제 다시는 시아버지가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라야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외삼촌과 숙모는 이혼은 하지 않았네요. 대신
외삼촌이 숙모에게 더 꽉 잡히셨죠. 외삼촌은 숙모를 회사 이사로 등재시켰고 모든 스케줄을 하나하나 보고하신답니다. 그리고 요즘은 숙모에게 매일 20분씩 발 마사지를 하신다네요.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두 분이 화해하는 중이라니 제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와 남편이 홀로 계신 시아버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과연 동서가 말한 대로 우리 아버님은 최고시네요. 시아버지는 아들과 손주는 물론이고 며느리한테까지 언제나 따뜻하고 자상한 분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좋은 시아버지를 뒀다고 칭찬이 일색이죠. 그렇게 웃음이 넘쳐나는 평화로운 집안에서 제 아이 또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큰 폭풍우가 한번 지나갔으니 이제부터는 우리 가정은 평온할 일만 남은 것 같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